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 계속 읽고 있고요. 오늘은 5장과 6장은 제가 하고 7장, 8장은 똑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5장,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우리 마을에도 가로등을 달 수 있을까인데요. 이 주제는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로등이냐 소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소제목이 이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마을 어귀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차가운 고랑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해관에 모여서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마을 사람 주민들이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걷어서 가로등을 설치하자라고 하고 모두 동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밤길을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마을 하여간에 모인 사람 몇몇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세워지면 그 혜택은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잖아. 내가 필요 없다고 돈을 낼 수 없다고 하면 어차피 가로등이 세워지면 그 밑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을 테고. 그래,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하자. 그 돈으로 돼지갈비에 소주나 한 잔 먹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하나, 둘 계속 생겨나면 결국 안건은 철회되고 가로등 설치는 무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두운 밤길에 계속 갇히게 되고 불편한 생활이 계속될 겁니다. 이처럼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건데요. 어느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일까요? 이 문제에서 불거지는 것이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인데요. 무임승차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혜택을 누리는 걸 말을 합니다. 그 결과 필요한 공공재가 가로등처럼 공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는 가로등, 다리, 골목길 청소가 있어요. 이 공공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는데요.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 재화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걸 말을 하고요. 예시로 가로등, 도로, 치안, 공원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필요하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되고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를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인 게임 구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활하는 두 사람의 경우에 한번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에어컨 구입의 딜레마입니다. 한 아파트에 친구 2명이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 둘은 더위를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올 여름에 엄청 덥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 나와서 이 친구들은 여름에 에어컨을 사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 가격을 15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익 만족도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친구 2명이 에어컨을 구입에 동의했을 때 이 만족도에서 비용을 빼면 25씩 만족의 결과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에어컨 구입을 반대를 하면 온전히 한 사람이 그 에어컨 가격 150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편익에서 마이너스 150 하면 마이너스 50의 효용을 보이고요. 그 반대해서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에어컨의 시원한 냉기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어컨이 설치됐을 때 돌아가는 편익인 100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치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가 에어컨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나한테 비용을 나눠내자고 제안해 오면 나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자. 자기가 못 견디고 에어컨을 사면 난 돈 한 푼 내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 이거 금상첨화겠군. 이렇게 각자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에어컨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친구가 온전히 에어컨을 사면 나는 그대로
그걸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에어컨을 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에 에어컨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고요. 골목길 청소 또한 같은 구조인데요. 두 집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집이 같은 골목길을 함께 청소를 했을 때 누리는 편익이 100이라고 하고 그 골목길을 청소할 때 드는 수고 비용을 150이라고 하면 에어컨 구입의 딜레마처럼 똑같은 선택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2인 게임 구조에서의 공공재의 경우에도 무임승차가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참가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다수의 참가자가 참가하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게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명의 참가자가 공공재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 참가자가 1,000원을 내도록 요구를 받아요. 참가자가 1,000원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본인만 알고 남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 공공계정에 모인 돈은 수익을 아주 잘 내서 2배씩 불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배로 불어난 금액은 10명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집니다. 4명이 기부했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명이 기부하고 6명은 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공계정에 4,000원이 모이죠. 그리고 수익률이 2배로 불어난다고 하면 공공계정에 8,000원이 됩니다. 이 8,000원을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면 800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1,000원씩 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0원을 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1,000원을 내고 800원을 돌려받은 꼴이니 200원을 손해보는 꼴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내지 않은 사람은 800원을 돌려받았으니 800원 모두 이득을 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부해서 공공계정에 1만 원이 모이고 그 돈이 수익률이 2배가 되면 2만 원이 되고 그러면 모두 경기자는 2,000원씩 돌려받는데요. 이것이 집단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기부 안 하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이 표를 보면요. 나의 경우에 내가 기부한 경우보다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항상 기부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하다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모두 무임승차를 하려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공공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공공재는 공급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 실패인데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6장이 암울한 이론, 따뜻한 현실인데요. 이론상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유리한 선택이 무임승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건데 하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무임승차자가 있어도 대다수는 약속을 지켜 공공재를 관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에어컨을 친구와 공동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 우리는 친구와 같이 에어컨을 공동 구매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마을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일부의 경우는 무임승차가 있어도 대다수는 다 가로등 설치하는데 비용을 다 내서 가로등을 설치할 겁니다. 이처럼 현실은 경제학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암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이렇게 딜레마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요. 동물 사회에서 또한 그런데요. 동물 사회 또한 희생과 헌신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꿀벌, 흰개미 같은 경우에도 집단 생존을 위해 자기 개체를 희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흰개미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노리는 적들에게 자신의 창자를 파열시켜서 끈끈한 내용물을 뿌려서 적들이 보금자리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요. 꿀벌 또한 침입자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침을 쏘는데 침을 쏘는 행위는 자신의 내장을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도 벌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더지 또한 자신이 치명적인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 무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이타적인 행위를 선택을 하고요. 미어캣
프레리 도그, 몇몇 새들, 몇몇 원숭이 집단에서도 포식자가 나타나면 경계 신호를 알리고 자기 집단이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식자에게 표적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 신호를 알립니다. 거피라는 송사리과 물고기와 큰 가시고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찰대 또한 이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은 때를 지어서 이동하다가 전방에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면 일단 무리 전체가 이동을 멈추고 정찰대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들 앞에 있는 물체가 포식자인지 아니면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 물고기인지 정찰을 합니다. 이때 정찰대가 무사히 귀환하면 앞에 물체는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대로 이동하고요. 정찰대가 돌아오지 못하면 앞에 물체가 위험한 물체이므로 이들은 이동 경로를 바꿉니다. 즉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에 속한 집단에 이득을 주는 행위입니다. 흡혈박쥐는 가축의 피를 빨아서 살아가는데요. 이 흡혈 사냥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피를 섭취 못하면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는데 이때 동료 박쥐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을 배불리 먹은 박쥐는 그렇지 못한 박쥐에게 자신이 섭취한 피를 토해내어 배고픈 박쥐가 충분히 피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행위죠. 그리고 임팔라는 서로의 목을 긁어주며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요. 침팬지는 서로의 털을 다듬어주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동물 사회는 인간처럼 규율이나 벌이 없음에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왜 인간과 동물은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요? 자기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동물 사회의 이타적 행동을 통해 인간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끝을 냈거든요. 네, 7장은 유전자는 피보다 진하다입니다. 먼저 그 수수께끼 첫 번째 열쇠로 혈연 선택 가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타적 유전자 같은 경우 본인을 희생하기 때문에 번식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 이제 이타적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꿀벌이나 흰개미, 인간 사회에서 이타적 행위들이 계속 관찰되는 이유는 뭘까 하고 의문을 제시하는데요. 한 집단의 모든 일벌이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돌연변이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다음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나눈 뜨거운 사이인데요. 1963년에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생물학자가 혈연 선택 가설을 주장합니다. 여기 1963년에 이타적 행위의 진화, 1964년에 사회적 행위의 유전적 진화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자식을 상대로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 돕고 희생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어서 이제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혈연 선택 가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공유하는 예시가 나오는데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유전자의 50%를 가지고 있고 손자는 25%, 형제 자매는 50%, 조카는 2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본인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확률이 높은 가족들을 도움으로써 내 유전자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연끼리는 서로 좀 도와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 유전자의 눈으로 본 세상 이기적 유전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990년도에 나왔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책에서 희생은 이타적 행위이지만 행위자가 하는 관점에서 이타적 행위인 거고 유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자신을 가능한 많이 복제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고 인간이나 그 동식물은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 C, D가 있는데 A만 희생하면 B, C, D가 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A가 희생하는 것이 더 많은 유전자를 복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유전자가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또 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타적인 걸로 꿀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윈이 종의기원을 썼을 때 꿀벌 집단의 극도적 이타성을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 책의 14장에서 살펴볼 집단 선택 이론을 제시합니다.
특정 개체의 불이익이 일어나지만 집단 전체의 이득이면 이제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집단 전체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꿀벌이 많은 집단은 더 이제 우월한 집단이라는 설명인데요. 또 이 부분은 혈연 선택 이론으로도 이제 꿀벌의 이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꿀벌 집단을 보면 모든 일벌은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자매들 중에 선택받은 자이고, 여왕벌이 낳은 알은 일벌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여왕벌을 돕는 것은 자신과 75%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매를 돕는 일이고, 여왕벌의 알은 본인과 50%의 유전자를 공유한 조카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이제 유전자를 퍼뜨리는 의미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유전자 때문에, 단순히 혈연 때문에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경우에도 선행을 베푸는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혈연 선택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먼저 혼자 생활하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 모두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어캣 같은 경우에 망보기와 경계 신호를 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머리를 완전 땅속에 박고 이제 곤충들을 먹는데요. 이때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미어캣이 망보기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다혈연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런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어캣 집단 중에는 이민 온 사람도 있어서, 즉 혈연 관계가 아닌 미어캣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이타적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고, 뒷장에서 다른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수께끼의 두 번째 열쇠로 반복 상호성 가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로버트 엑셀로드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학자들이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이 전략에서 제일 보수가 높았다고 판단된 전략은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아나톨 라포트 교수님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이걸 티포텟이라고 하고 TFT 전략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뒤에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은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한 전략이고 조건부 협조 전략인데요. 먼저 게임을 할 때 협조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상대방이 이제 나를 배신했다고 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게임을 시작해서 상대방의 호의에는 호의로 답하고 악의에는 악의로 반응하는 것이 제일 보수가 높은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이제 침팬지가 털을 다듬어주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흡혈박쥐가 본인은 밥을 이제 피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굶고 있는 흡혈박쥐가 있으면 토해서 이제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흡혈박쥐를 관련해서 이제 윌킨슨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친인척 관계인 경우인데 이거는 혈연 선택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민자 박쥐인데 이들은 혈연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도와주는 경우를 보았더니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박쥐인 경우에 이제 내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던 건데요.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박쥐한테 자발적으로 먼저 도와주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란스 드발 교수가 침팬지 연구를 했는데요. 침팬지들이 이제 털을 다듬어주고 먹이를 공유하는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B의 털을 다듬어 주었다고 했을 때 A가 B한테 먹이를 좀 달라고 하면 B가 A에게 먹이를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뭔가 털 다듬어주기나 먹이를 받았던 경우에 상대방에게 또 이걸 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상호성의 원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이제 큰 가시고기가 나오는데요. 그 거픽과 물고기들이 정찰병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큰 가시고기가 그 용감할 수 있었던 비결을 관찰한 실험이 있는데요. 1987년에 밀린스키라는 학자가 네이처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 실험이 조금 재미있더라고요. 큰 어항에 이제 가운데를 막아놓고 포식자가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이 큰 가시고기 한 마리를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물고기는 그게 이제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한 발 나갔을 때 동료도 이제 똑같이 나가는 걸 봤을 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거울을 좀 45도 비스듬하게 해서 내가 나갔는데 동료는 한 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물고기가 나만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들 사이에서도 이타적 협조 행위는 존재하지만 상호성에 의해 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동료가 동일하게 나갈 때 이제 내가 충실하게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보험에 든 수렵 채집
부족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지금도 지구상에 390여 개의 부족이 수렵과 채취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농업이나 목축은 하지 않고 사냥이나 채취를 해서 먹고 사는데, 사냥을 했을 때 그 사냥물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냥이라는 행위 자체가 안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타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보았더니 반복 상호성 가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같이 다니고 있고, 내가 사냥을 해서 나눠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한 사냥물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또 이 부족의 특징은 부를 축적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농경 문화나 하면은 뭔가 고정된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저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사냥을 못했을 때 굶게 되면 이게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풍족할 때 남을 도움으로써 나중에 도움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로 사냥물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수수께끼라고 하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서로 있을 때 도와주고 없을 때 도움을 받는 거래를 통해서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보장받는 건 맞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인데요. 여러 명이 조금씩 객출해서 돈을 내고 이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그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론인데, 이렇게 반복 상호성 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두 사람의 거래가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도로에 보면은 과일 같은 거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과일을 사면 한 번 사고 말 거기 때문에 위에는 좀 괜찮은데 아래는 되게 자른 과일이거나 좀 맛이 없는 게 들어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하고 거래가 끝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타성을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게임은 반복되어야 한다입니다. 이타적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될 것임이 전제될 때이고, 상대방이 다음번에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가정이 게임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인데요. 여기서 예를 드시는 것이 10회 게임이 반복되고 종료된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알고 있으면 역추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10회에 내가 무임승차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적의 전략이고, 언제 끝나는지 알면 9회차에도 내가 무임승차를 하면 더 이득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다 보면 그냥 무임승차가 최적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두 사람 사이의 협조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보복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있고, 또 언제 게임이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 상호성 이론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이게 반복될 때 좀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서 루소의 사슴사냥 이론이 나오는데요. 사슴사냥은 이제 한 마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슴사냥을 나갑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다 지키고 있어야 이 사슴사냥이 성공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이 이제 지나가는 토끼를 봤다고 했을 때 내가 이탈해서 토끼를 잡으면 토끼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그 사슴사냥 전략에서 먼저 1번은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 있는데, 공동작업인 사슴사냥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제 모두가 10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2번은 지나가는 토끼를 쫓는 것이고 내가 이제 6을 얻을 수 있게 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시 균형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동작업에 충실하는 것, 하나는 토끼를 쫓는 것. 이럴 때 모두 상대방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내시 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슴사냥의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토끼를 쫓는 것이 이제 덜 위험한 전략이고, 대신이 이제 우월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건부 협조 전략이 균형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 이게 좀 앞에 나왔던 죄수의 딜레마와 달라진 점이고, 사냥 전략은 조건부 협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앞으로 이 책에서 논의할 내용의 이제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반복 상호성 가설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건부 이타적 행위자라고 하면은 이 반복 상호성 가설 자체가 설명이 가능한데, 이 가설의 전제 조건은 조건부 협조 전략을 사용하고 게임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계속되거나 언제 끝날지 모르거나 조건부 협조가 더 이득인 경우일 때 이제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죄수의 딜레마 부분을 보면서 좀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나만을 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데 왜 사람들은 이타적이지? 좀 궁금했는데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을 보면서 너무 좀 재밌게 읽었고요. 앞으로 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